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밤이 가장 긴 동지라고 하네요. 날이 엄청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포상금 할 차례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제도가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래서 조직적으로 파파라치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한 자,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이번에 33회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나왔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표시광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하는 건 안 되고 단 개업 공개사가 하면서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해서 누구 이름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3가지, 개업 공개사가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입니다.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검사가 공소권 없음 하면은 주로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고요. 기소 중지, 해외로 도망가고 없으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한 경우, 그 다음에 검사의 무혐의 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더라도, 무죄 선고하더라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선고에도 포상금 지급됩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라는 게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이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비록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근데 기소유예는 재판에는 안 넘기지만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고에서 보조 안 하고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지급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2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지급하고, 만약에 한 명이 40만 원 받고 나머지 한 명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2명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는 말은 한 달 전에 접수하고 한 달 후에 접수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지급을 했다면 뒤에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포상금.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라거나 중개하는 행위, 청약 통장 같은 거, 딱지, 물딱지, 주택 상한사채 이런 것들입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관련 증서가. 자,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개업 공개사 등은
물건 싸게 부동산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손님한테 되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 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일방 대리는 해도 됩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기를 넘겨봤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팔았는데 바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취득세, B는 취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것. 그 다음에 8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10억에 올려달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우리는 왜 10억으로 안 올려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시세 조작하는 행위.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발품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사용해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간판에 달면 안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여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있는데 이중사무소도 있는데 이중계약서는 없죠. 이중계약서가 없는 이유는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니까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 적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한 사람,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그리고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누설. 비밀누설하는 경우 요거 하나만 오직 공인중개사법의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해서 반의사 불벌죄라 하고요.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15번 이게 올해 신설됐는데 올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높죠. 시험 보기 바로 임박해서 바뀐 거는 잘 안 내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 이제 혼란을 느낄까봐. 그런데 물론 낸 적도 있고요. 출제위원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받는 거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다가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았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도 500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2분의 1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250만 원 부과했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또 20%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냈습니다. 저 아는 지인도 지금 3명이나 연락 왔더라고요. 한 분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다가 그렇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실제 그 좀 어느 정도 정상은 참작되더라고요. 계약해놓고도 뭐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만약에 다른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나는
그냥 빠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려놨나 봐요. 잔금 치르기 전에. 근데 그 누가 민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올려놨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조사하라고. 그렇게 통보 오면 과태료 부과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부당한 표시 광고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 완료됐는데 계속 매물 올려놓은 케이스입니다. 거래 완료되면 바로 내려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나 직방이나 다방이나 한방 이런 게 매물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비싸다 또는 너무 싸다,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가격 차이가 나면 네이버에다가 그 자료 받은 거 무슨 근거로 올리느냐 보자 하는데 안 보여주고 이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네이버에 했는데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이버, 직방, 다방 이런 정보통신 사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국토부 장관이 했는데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그리고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연수교육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앞으로 이제 교육을 이게 절대평가를 계속 유지하고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을 강화한답니다. 그 자격증 따가지고 장롱면으로 3년 이상 지났으면은 교육 시간이 더 길게 더 많이 교육을, 이거 실무 교육 이런 걸, 지금은 실무 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예를 들면 자격증 딴지 3년 넘었거나 또는 그만두고 3년 넘은 사람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될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어쨌든 교육을 더 강화한답니다. 실무 교육이나 연수 교육 이런 걸. 그 실무 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을 못 하고 취직을 못 하니까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오직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처벌 규정 없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암기사항이니까 지금 암기한다고 1년 후에 기억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칙개공은 옛날 복덕방 하면서 자격증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협회에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2,000명인가? 얼마, 지금 11만 8천 명 중에서 2,000명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셨거나 그만뒀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8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이거든요. 최소한 부동산 한지 지금 35년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칙개공은. 옛날에 하던 분들만 부칙개공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옛날 복덕방 자격증 없이 하던 분들.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5년도에 1회 시험, 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자격증 없이 했죠? 그때 하던 분들을 부칙개공, 공인중개사법이든 모든 법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앞에 총칙,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칙, 보충적 규칙이 있고 부칙, 부수적 규칙 이 말이에요. 부칙이라는 게. 시험에 부칙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거의 안 봐요.
부칙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 하면 경과 규정 이런 게 나와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옛날에 자격증 없이 계속 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 이런 거 나와 있다고요. 경과 규정 주로. 그래서 부칙이 있습니다. 그게 부칙입니다. 부칙. 본문이 아닌 부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은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표시광고할 때 성명, 소재지, 명칭,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안 적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 7일 이내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적으면 3개를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석장은 줍니다. 파일에 넣어가지고 이 3개는 지금 다 주고 있더라고. 모든 중개업소에서. 만약 이가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공탁증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해야 되는 거, 등록증, 자격증 이런 거 보기신고서에 게시해야 되죠. 3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벌칙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암기사항이라서 넘어가고요.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입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4월 18일 날.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문제를 이제 틀리게 내려면 주택 대신에 뭐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렇게 하면 X가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토지는 안 해도 됩니다. 상가도 안 해도 됩니다. 주택만 하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아니고요. 주택 임대차 이게 왜 바뀌었냐면 요번에 올해 공인중개사법이 무려 5번 바뀌었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전세 사기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추가됐는데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가 되겠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확정일자 받은 날이 언젠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열람할 수 있다는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주인 동의 있어야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계약해놓고 세금 안 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약 체결한 사람은 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아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주려고 하면, 내놓으려고 하면. 이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보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달, 보내는 거죠. 보낼 송자, 도달할 도자, 달자. 그래서 송달, 우편이 도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집행할 수 있었다. 옛날에 송달을 거부해버리면 안 받아버리면 편지를 안 받아버리면 등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송달이라는 거는 그냥 전달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받기 전이라도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험이 임박해서 10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입자는 주인 동의 없이도 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즉 안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국세청에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그 인천 미추홀구에 빌라왕 빌라 전체 가지고 있었는데 30대인데 자살했어요. 왜?
한 개 명의등기 받을 때마다 200만 원씩 받았대요. 그 1000개면 20억을 벌었어요. 20억 벌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80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60억 토해내야 되니까 그냥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서는 그 세금을 압류하니까 이 세입자들이 배당받아 갈 게 없는 거예요. 후순위 세입자면 국세 우선주의에서 국세를 원칙적으로 먼저 배당해 주거든요.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 체납 이게 중요하다고 세금 연체하고 있으면 이런 걸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한 경우 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 요거는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확인설명서 서식 이거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지금 휴대폰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치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라고 쳐가지고 공인중개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설될 예정인데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런 거 보여주는지 이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없어요. 이게 교재 만들고 나서 최근에 이게 지금 입법 예고돼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니고 아마 그래서 기본서에도 이거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체크, 열람에 동의했는지, 임차인 권리를 설명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임대인이 자료 제출했다, 열람에 동의했다, 임차인 권리를 설명했는지 여부,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확인서류 첨부, 미제출 이런 걸 첨부하도록 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 그러면 서울인 경우 지금 소액 임차인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죠.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은 만약 건저당 설정 등기가 10년 전에 되어 있다면 최초 건저당 설정 등기된 그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정해야 돼요. 지금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에 들어가더라도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건저당이 몇 년 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최초의 담보물건 설정되어 있는 그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인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 밖의 유형 이런 걸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려면 지금 가장 좋은 게 공공임대주택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중리 여기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을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모집하고 이러더라고. 미달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살라고만 하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게 굉장히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주택인 가장 좋은 거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살 수 있고요. 국민임대주택 30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행복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한 달 전에 말하면 무조건 돈 내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근데 민간임대주택 이거는 법적으로는 만약에 2년 계약했으면 2년씩 해가지고 연장을 해줘요. 10년간. 그럼 처음 2년 계약했으면 2년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돈 안 내줘도 돼요. 민간임대주택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이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만약에 10년 후에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분양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세입자를 못 구하니까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해 주겠다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했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는 다른 데 분양해도 되는데 아마 용인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계속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비싸더라고. 보증금이 몇 억씩 하더라고요. 한 3억 가까이 막 하고 이러니까 거의 공사비는 임대보증금 받는 거 다 뺀 것 같아요. 공공지원이니까 땅값은 헐값으로 받은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미 원가는 다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땅을 공공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럼
건설회사들이 뭐 부영건설 이런 데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임대보증금 받고 10년 동안 그럼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리긴 한데요. 만약에 그 요즘 최근에 판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매년. 원래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2년 계약해도 1년 만에 올릴 수 있어요. 아무 말 없어도. 차임 등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액은 1년에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근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해마다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효력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했죠? 없어요. 없다가 맞아요. 근데 왜 없다 했으면 뭐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없다가 답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판결문에 보니까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률에 위반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고요.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요. 1년에 무조건 5%씩 올린다 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있는데 다른 주변 세세는 다 내려가는데 자기만 올리는 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법조문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하는 걸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무조건 정액만 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요. 1년마다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건 안 적어도 되죠. 법에 다 있는 거니까 굳이 그 특약에 안 적어도 정액할 수 있어요. 다른데 주변 시세 다 올랐으면 올릴 수 있다고요. 1년마다 5%씩. 근데 주변에 다 내려갔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이 오히려 내려갔는데 자꾸 시세가 떨어지는데 혼자만 올리는 건 안 된다고요. 근데 무조건 5%씩 올리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감액 청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깎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요. 법에는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약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그건 최근 판례가 뭐 시험에 아직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지만 올해 무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6문제나 나왔어요. 저만 강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강사 아무도 강의 안 했고요. 그 강의 한 사람 오히려 모의고사 어렵게 낸 강사, 제가 아는 유명한 강사 있는데 잘렸더라고. 보니까 수험생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 짜증나 죽겠다. 다른데 어디서 방문학에서 나온 거 보니까 쉬운데 네가 낸 거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래가지고 강사가 먼저 잘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계속 할 수만 없다고. 그런 거 위주로 강의는 그 80% 해마다 나오는 거 위주로 80%는 거의 나왔던 게 나오거든요. 최대 20% 정도까지는 생소한 거 나오면 그건 찍어버리면 돼요. 찍고 그냥 1번, 2번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확률적으로 20%는 맞아요. 이 출제위원들한테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 8개, 3번 정답 8개, 4번 8개, 5번 8개 이렇게 내라고 해요. 그래서 막 3번 다 적으면은 20점은 맞는다고요. 그냥 눈 감고 3번 다 적어도 2번 다 적어도 아무 번호나 하나 찍으면 그냥 20점은 맞아요. 100점 중에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거 나오면 저만 강의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분, 여러분들만 안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안 들었어요. 그런 것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것만 강의하고 있으면 강사가 먼저 잘린다고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주된 내용 위주로 하셔야지 사이드에 있는 거 이때까지 안 나온 거 또 나올지 모른다고 그런 거 위주로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을 그 강의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이거 뭐 시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2년 하고 다시 2년 연장해 달라고 계약서 적을 때는 기존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그 위에다가 어디 빈자리에다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언제부터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를 정액하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정액하여 계약하기로 함 이렇게 적어야 돼.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다는 걸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계약서 새로 다 찢어버리고 옛날 계약서 다 버려버리고 새로 적어버리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 판례는 2년 전에 계약했다가 1년 후에 찢어버리고 새로 적었다면 그게 새로운 계약인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계약인지는 그 문구 계약서상의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피곤하잖아요. 소송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지금 행사했다는 말을 꼭 적는 게 좋다고.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세입자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입자는 주인이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죠. 주인이 계약기간 2년 처음에 주택 2년 계약했어요. 근데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전에 2년 이제 만기 끝나면 2년 계약했으니까 2년 만기 끝나면 나가라. 한 달 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법적으로 세입자는 한 달 후에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4년 더 살 수 있죠. 원칙적으로. 일단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데 1개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개월 전에. 그러니까 일단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됐어요. 1년, 2년이. 자동 연장됐는데 또 그러면 자동 연장된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때 계약 갱신 요구권 한번 아직 행사 안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한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근데 뭐 제가 아는 분들 그 임대사업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월세 받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 세입자를 못 구해서 문제지. 뭐 2년 3년 계속 월세 주면 학교 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신경 안 써요. 계약 갱신 요건 행사나 그래 계속 월세 주고 계속 살면 더 좋지. 오히려 이렇게 하더라고. 세입자 자꾸 바뀌면 중개보수만 나가잖아요. 월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게 문제죠. 안 나가고 계속 올라가고 전세는 처음에 입주할 때는 싸잖아요. 전세가. 처음에 입주할 때 지금도 지금 여기 레이크뷰 이거 마피 1억 붙어 있더라고. 지금 호갱노노 보니까 요 앞에 레이크뷰라고 있잖아요. 지금 나홀로동에 130세대인가 분양하는 거 있어요. 이게 84제곱미터 여기에 호수 옆에 있죠. 마이너스 피 1억 붙어 있더라고. 마이너스 1억. 지금 아직도 1층도 안 올라갔어요. 지금도 지하 파고 있어요. 지하 8층까지 팔려고. 지하 8층 파면은 지상 30층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한 2년 됐을걸요. 지금 지하 파고 있는 게. 1년 넘었죠. 아니 제가 이거보다 제가 뒤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이제 내년 1월 달에 입주인데 한 1년만 있으면 입주인데 이거는 아직도 1층, 지상 1층도 안 올라오고 지하만 파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공사 기간이 4년이 넘더라고요. 요즘 공사 기간이 길어요. 자꾸 법을 지키라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도 딱 되면 시간 되면 퇴근해버리지. 옛날처럼 막 잔업시키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자, 그래서 이런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거 개정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도 또 제 아는 지인들도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대요.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세금하고 상관없다. 세입자 보호하려고 만들었다. 근데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 때리려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라고 한다. 자꾸 이렇게 주장했는데 막상 신고해보니까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왔대요. 안 한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초과하면. 제가 아는 분은 지인은 지금 천안에 단국대학교 앞에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 상명대학교 뭐가 학교가 4개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있던데 4개가 대학이 있는데 원룸은 연세 600만 원, 1.5룸은 연세 700만 원, 월세가 아니라 연세. 1년에 한 번 받는다고요. 왜 월세를 안 받고 연세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월세를 받으니까 6개월은 그냥 방학이라고 집에 가버리고 월세 안 내고 그냥 계약 안 하겠다 하고 가버리고 갔다 오면 또 방 다른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2달 방학 때. 그래서 전부 다 건물주들이 짜가지고 다 월세를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연세로 해버려요. 외국에는 연세로 거의 다 해요. 미군들도 다 연세로 내요. 1년에 한 번. 우리는 월세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분 보니까 원룸 1년에 600만 원인데 어떻게 됐는지 계약서에 보니까 차임이 3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600만 원 중에. 그러면
월세가 연 350만 원이라고. 그럼 월 30만 원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350만 원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죠. 주택임대차 신고. 그리고 또 관리비로 받은 거는 다 비용 처리되잖아요.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니죠. 주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많이 받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시험을 떠나서 나중에 잘못하면 세입자들은 처음에는 어차피 월세 60만 원 낼 거, 연세 600만 원 낼 거, 뭐 이래나 저래나 돈은 어차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놓고 나중에 다 살고 나가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비로 쓰지도 않고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그렇게 부추기지는 말라고, 이렇게 하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말라고요. 그럼 개업공개사들이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종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원룸이 문제라고. 원룸인데 옛날 제가 할 때는 원룸에 보통 주인이 뭐 청소비 이런 게 해가지고 한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정도. 근데 요즘은 뭐 거의 10만 원 이상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심지어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나중에 사기꾼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이런 게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돼야 안 돼요, 통상적으로? 뭐 제가 아는, 저는 뭐 돈이 없지만 제 친구들, 임대사업 하는 친구들 보니까 따로 받는다더라고. 이게 왜냐면 같이 받아버리면 전기 뭐 하루 종일 전기장판하고 이런 켜놓고 하면 전기요금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예 계량기를 따로 다 달아가지고 받더라고요. 쓴 만큼. 이게 우리 흔히 전기세, 수도세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잘못된 말이죠. 세금이라는 거는 반대급부 없이 지자체 국가가 징수하는 게 세금이고요. 요금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사용한 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 요금이라는 게 맞아요, 표현이. 우리는 흔히 전기세, 수도세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현장 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했는지, 했다, 부, 안 했다. 부라고 즉 체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바로 안 했다고 하면, 안내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서식이 바뀔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인데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이 계약일이 가계약금 지급한 날, 계약서 작성한 날, 뭐 한 날로부터 30일이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계약서 작성한 날, 가계약금 지급한 날, 뭐 한 날로부터 30일. 이게 서식에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이란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목적물, 거래대금 등 거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날을 계약 체결일로 본다.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을 계약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을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본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약금 지급했거나 계약서 썼거나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구두로 합의된 거는 나중에 그런 거 합의한 적 없다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먼저 썼거나 또는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게 여기에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 그 다음에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비규제지역은 개인 6억,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도 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투자나 투기해야 되는 대상이 뭡니까? 토지 아니면 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 뭐 또는 호텔도 요즘 분양하는 거 있죠. 펜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막히고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어요. 주택도 아파트가 그래도 황금성은 가장 뛰어나죠. 전원주택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나 투자 목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되지 투자 목적으로 다음에 비싸게 팔라고 전원주택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사는 거는 쉽지만 막상 팔려고 하면 그렇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처럼.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원주택처럼 되어 있어요. 거의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럼 개업공개사들이 평가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 하기 좋은 나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청주에서 저 아는 분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어요. 그분은 아동 도서 방판이라 하더라고. 방문 판매했어요. 그거 하다가 부동산 하니까 막 누워서 떡 먹기를 하더라고. 돈 버는 게. 왜냐하면 방판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찾아오는 손님한테 설명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러더라고요. 직접 나가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하고 손님 누구한테 해야 할 건지 아예 책 사라고 할 사람 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문 열고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워킹 손님이라고 그래. 걸어서 들어온다고 손님이. 그럼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마케팅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직접 관련 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돈 벌지 제가 하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가봤어요. 한번 가보니까 월세 10만 원짜리 얻어놨더라고. 중개사무소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자기 건물 지어가지고 딸까지 아들까지 전부 부동산 자격증 따게 해가지고 자기 건물에 다 지금 차려놨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니까. 그 옛날에 보니까 10만 원짜리 면적 청주인데 청주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면에 그냥 자기 집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 10만 원짜리 구해놨더라고요. 중개사무소. 그건 중개사무소 가지도 않아요. 구해놓고 거의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간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룸 위주로 하는데 대학교에서 계약서 써요. 학생들 상대로 원룸. 대학교 앞에 있는데 그 건물주 뒷면에 다니면서 명함 이런 거 막 붙여놓고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 광고 전단지. 그 건물주 연락 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하는데 처음은 좀 어려웠는데 학생 한 명 소개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 데리고 오면 친구들 데리고 오면 스타벅스 쿠폰 이런 거 하나 주는 거야. 한 명 데리고 오면 2명 데리고 오면 5만 원짜리 3명 데리고 오면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나 봐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마케팅 기법 중에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 이게 최고 뛰어난 마케팅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막 가만히 있어도 언니하고 막 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커피 쿠폰 이런 거 주고 하니까. 그러면 주인한테는 보통 30만 원 받는데요. 세입자한테 10만 원. 한 건 하면 4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40만 원 받으면 거기서 10만 원은 그냥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한다더라고요. 그 투자 안 하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 계속 이제 데리고 오는 소개시키는 친구 두 사람들한테 공동중개도 어차피 반밖에 못 먹는데 그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리턴 해준다 하더라고 그걸. 자,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수도권은 1억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 수도권 등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말합니다. 세종시도 폭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폭락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세종시도 공급이 많이 됐을 땐 또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투자나 투기를 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에 하시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는 좀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죠. 그 토지 주택 중개하면 돈이 안 되고 안 되는 걸 해줘야 돼.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팔아주면 돈을 많이 주겠죠. 주려고 하겠죠. 잘 거래가 안 되니까. 자, 해제됐을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아까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제외한 전국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감경해 주는 게 있는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주는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면 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 신고한 사람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면제 감경을 안 해준다. 그러나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그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을 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